당신은 지금 좋아요, 구독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5월 28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달력입니다. 5월 28일, 역사의 무대의 시대가 포개지는 날. 기원전 전쟁터에서 태양이 사라진 날, 그 어둠이 전쟁의 불꽃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훈민정음의 문자들이 과거 시험의 기록에 스며들고 한 감독과 배우의 이름이 세계 영화제의 무대에 새겨집니다. 어떤 날은 칼과 총이 침묵에 잠긴 날로, 어떤 날은 언어와 문명이 찬란히 꽃핀 날로, 또 어떤 날은 폭력의 제도가 정의의 법으로 승화된 날로 기록됩니다. 5월 28일은 그렇게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출현하면서도 하나의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이날, 세상은 한 걸음 더 성장했다. 지금부터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11개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그날, 그곳에서 펼쳐진 이야기를. 1. 기원전 585년 일식으로 인한 전쟁 중단. 태양이 사라진 순간, 무기를 내려놓은 두 제국. 기원전 585년 5월 28일, 현재의 터키 지역에서 리디아 왕국과 메디아 제국은 오랜 국경 갈등 끝에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양국은 수년간 전쟁의 수렁에 빠져 극도의 피로와 깊은 증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절정에 달한 정오 무렵, 갑자기 태양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암흑으로 뒤덮이는 일식이 발생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식의 과학적 원리를 알지 못해 이를 신성한 계시나 하늘의 분노로 해석했습니다. 양국 병사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지휘관들은 이 천문학적 현상을 전쟁 중단의 신성한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양측은 즉시 전투를 중단하고 평화 협상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남아 자연현상이 인간의 전쟁을 제지한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더욱이 이 일식은 현대 천문학적 계산으로 정확히 검증 가능한 희귀한 고대 사건입니다. 기원전 585년 5월 28일의 일식은 실제로 발생했으며 당시 터키 지방에서도 분명히 관측 가능한 경로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날은 단순한 한 전투의 종착점이 아니라 인류가 두려움 속에서 평화를 선택한 순간 하늘의 어둠이 무기보다 강력했던 역사적 증언으로 남습니다. 이 1460년 세조, 훈민정음, 동국정운, 홍무정운, 문과 강동 명령. 국가의 언어를 묻다. 문자에서 제도로. 1460년 5월 28일, 조선 세조 제2 당시 예조능 왕에게 중대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상소의 핵심은 문과 과거 시험 1차 시험에서 훈민정음, 동국정운, 홍무정운, 세 권을 공식적으로 강독하도록 반영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된 조선의 고유 문자체계이며 동국정운은 중국 발음을 기반으로 조선의 실제 발음을 반영한 표준 문서이고 홍무정운은 명나라에서 반포한 표준 한자음 체계로 이 세 문헌은 당대 공식 어문정책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예조는 이러한 서적들의 학습과 해석 능력을 문과 합격의 기본 조건으로 삼고자 했고 세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국가 주도의 훈민정음 정착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시험 과목 변경을 넘어 훈민정음이 학술적이고 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민간 문자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지식인의 교양, 과거 합격의 필수 조건, 그리고 국정 운영의 핵심 수단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종이 창제한 이후 수십 년간 논란과 저항 속에서 표류하던 훈민정음이 국가 공문서와 교육 현장에 뿌리 내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460년 5월 28일, 그날 조선은 책을 읽으라는 단순한 명령을 넘어 국가의 언어를 정립하고 그 기반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 1830년 미국, 인디언 이주법 통과. 대륙의 확장은 곧 원주민의 후퇴였다. 1830년 5월 28일, 미국 의회는 인디언 이주법을 표결에 붙여 찬성 102표, 반대 9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당시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주도한 것으로 미국 동부 지역의 원주민 부족들을 미시시피강 서쪽 땅으로 강제 이주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겉으로는 자발적 이주라는 미명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강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체로키, 촉토, 치카소, 크리크, 세미놀 등 미국 동남부에 정착한 다수 원주민 부족들이 이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수만 명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집과 땅을 빼앗기고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강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독한 추위, 극심한 굶주림, 각종 질병, 그리고 가혹한 강제행군으로 인해 수천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동은 후에 눈물의 길로 불리며 미국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잔인한 인종 이주 정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앤드루 잭슨은 이를 문명과 진보의 길이라고 미화했지만 오늘날 이 법은 원주민 문화의 말살, 정체성 탄압,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엄중히 비판받고 있습니다. 1830년 5월 28일은 단순한 법률 통과의 날이 아니라 한 대륙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민족이 법의 이름으로 뿌리째 뽑히기 시작한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4. 1880년 조선 제2차 수신사 김홍집 일행 출발. 개화의 바람, 두 번째 길 위에 오르다. 1880년 5월 28일 조선 정부는 일본 개화의 물결을 직접 경험하고 외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제2차 수신사 김홍집 일행을 파견했습니다. 이번 외교 사절 파견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본격화된 개항의 연장선상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시도였습니다. 수신사로 선발된 김홍집은 당대 가장 신을 받는 개화 지식인이자 정치외교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진정한 사명은 단순한 외교, 사절의 역할을 넘어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홍집은 일본 체류 중 청나라 외교관 황준원이 저술한 조선 책략을 입수하여 귀국했습니다. 이 책에는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외교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공개되자 국내 정치 지형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척사파는 이를 매국 행위라며 격렬하게 비난했고 개화파는 오히려 이를 발판 삼아 미국과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조선 사회 내부의 심각한 이념적 대립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김홍집의 귀국은 단순한 외교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상의 불꽃과 격렬한 정치적 논쟁의 씨앗을 가지고 돌아왔고 조선 사회는 그 순간부터 극심한 내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1880년 5월 28일은 조선 외교사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개화와 척사 간의 첨예한 대립, 그리고 근대적 변화를 향한 내부 균열의 서막이 열린 역사적인 날로 기록됩니다. 5. 1937년 폭스바겐 설립. 대중을 위한 자동차, 그러나 독재자가 만든 길. 1937년 5월 28일 독일 나치 정권은 국민을 위한 자동차라는 슬로건 아래 자동차 기업 설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적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의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모든 노동자 계층도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구호 아래 국민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독일 노동전선에 폭스바겐 설립을 직접 명령했습니다. 초기 폭스바겐의 설계는 천재 기술자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전적으로 담당했으며 훗날 전 세계적으로 전설적인 모델이 될 비틀의 원형도 바로 이 시기에 구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처음부터 히틀러의 정치적 선전 도구였습니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기도 전인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는 민간용 자동차 생산을 즉각 중단하고 군수 물자와 군용 차량 생산에 전념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군에 의해 공장이 접수되었다가 독일의 경제 재건과 함께 폭스바겐은 대중차의 상징으로 부활했고 전 세계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단일 차종인 비틀의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37년 5월 28일 폭스바겐의 탄생은 대중적 기술 혁신의 상징이면서도 동시에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서 시작된 산업화의 이중적 본질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6. 1986년 서울 올림픽공원 준공. 도시의 심장부에 세계를 품다. 1986년 5월 28일 서울 강동구 방이동 일대의 서울 올림픽공원이 공식적으로 준공되었습니다. 이 공간은 2년 후 개최될 1988 서울 올림픽을 위한 핵심 경기장과 문화시설을 포함한 종합 스포츠, 문화복합지구로 한국 현대, 도시계획과 건축사의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의미 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올림픽공원은 단순한 스포츠 시설을 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상징적인 공간으로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총면적 약 146만 평방미터의 광활한 부지의 올림픽주 경기장, 체조 경기장, 수영장, 테니스장, 평화의 문, 그리고 몽촌토성 유적과 조각공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현대와 고대, 스포츠와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평화의 문은 세계 각국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냉전의 막바지였던 1980년대 후반,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축제를 넘어 국제적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986년 5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의 준공은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도약하고자 했던 열망을 담은 도시적 선언이었습니다. 7. 1989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설립. 칠판 너머의 외침,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1989년 5월 28일 대한민국 교육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공식 창립을 선언했습니다. 전교조는 단순히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교육이라는 강력한 슬로건 아래 권위주의적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변혁, 학생 중심 교육 패러다임, 교사의 자율성과 정치적 권리 확보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교조에 가입한 1,500여 명의 교사들을 일괄적으로 해임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수년간 직장에서 밀려나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사회적 여론의 변화 속에 전교조는 마침내 합법화되었습니다. 1989년 5월 28일 칠판과 교단에서 시작된 작은 외침은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거대한 물결이 되었고 교육은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근본적 권리라는 메시지를 제도권에 관철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8. 2002년 나토-러시아 협력체제 창설. 냉전의 잔재 위에 세운 불안한 동맹. 2002년 5월 28일 이탈리아 로마 인근의 프라티카 디 마레 공군기지에서 북대서 양조약기구와 러시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NRC라는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협의체는 1991년 소련 붕괴 후 형성된 냉전 해체의 흐름 속에서 양측의 군사안보 분야 공동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협정에 서명한 주요 인사들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었습니다. 합의된 협력 분야는 테러 대응,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미사일 방어 공동 연구, 군사 교류 등이었으며 러시아는 처음으로 나토와 동등한 파트너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력체는 점차 정치적 긴장과 신뢰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RC는 사실상 기능이 중단되었고 양측은 다시 냉전 시대의 대립 구도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5월 28일, 그날 로마의 악수는 잠시 평화를 상징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역사는 다시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9. 2015년 미군 탄저균 5배송 사고. 주피터 시험실의 경계 밖 살아있는 병균이 도착하다. 2015년 5월 28일, 경기도 평택의 오산 미군기지로 도착한 작은 샘플 상자 하나가 동맹국 간 신뢰와 생물안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날 주한미군은 미국 국방부가 실험용으로 보낸 탄저균 표본을 수령했습니다. 문제는 이 샘플이 사멸된 것이 아니라 생존해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미국 본토의 재검사에서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탄저균은 공기 전파가 가능하고 치사율이 90%에 달하는 1급 생물무기 병원체로 국제협약상 엄격한 통제가 요구되는 병원체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 내 군사기지로 반입되어 실험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이 샘플은 미군의 생물학적 위협 탐지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내졌고 오산 기지 내에서 실험을 진행한 미군 및 민간 요원 22명이 잠재적 노출로 예방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샘플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 9개국 24개 실험실로 배송되었으며 이 중 일부가 모두 생존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충격은 실수라는 말로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해당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탄저균이 대한민국 내 실험 대상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생존 세균이 도착한 사건이 아니라 주권과 안전, 그리고 동맹국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실험실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2015년 5월 28일, 그날 오산으로 날아든 작은 병원체는
대한민국의 과학적 감시체계와 외교적 자존감을 동시에 흔들었습니다. 10. 2022년 박찬욱, 송강호, 칸 영화제 동시 수상. 한날 두 상, 한국 영화의 세계적 쾌거. 2022년 5월 28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폐막식은 한국 영화계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하며 송강호 배우는 브로커로 남우주 연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수상은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감독상과 연기상을 같은 날 받는 놀라운 성과였으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 연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장르적 긴장감과 미학적 완성도를 넘어 서늘하고 우아한 감정선으로 사랑과 의심을 섬세하게 포착해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박찬욱 감독은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좁아졌지만 우리는 서로 비슷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극장이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했고, 영화인들은 영화관과 영화의 가치를 영원히 지켜낼 것입니다. 송강호는 고래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에서 입양을 둘러싼 복잡한 인간관계 속 인물의 내면을 절제된 연기로 섬세하게 풀어냈습니다. 관객과 평론가들은 그의 연기를 소외된 이들의 숨겨진 감정을 대변하는 뛰어난 연기로 극찬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트로피를 넘어 1990년대 이후 한국 영화가 쌓아온 깊이와 다양성이 세계 영화의 새로운 기준임을 입증한 의미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5월 28일 칸의 마지막 무대에 선 박찬욱과 송강호의 이름은 한국 영화가 국경을 넘어 세계 영화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백성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땅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즉위는 폭력이 아닌 엄격한 법적 절차를 통해 선택된 결과였고, 그의 존재는 단순한 통치를 넘어 정치 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상징했습니다. 한 개인의 한계가 한 나라의 혁신적인 정치 구조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국은 절대군 주제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조지 1세입니다. 1660년 5월 28일 신성문 와제국 하노버 공국의 작은 궁정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게오르크 루트비이, 후에 영국의 왕 조지 1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했고 왕으로 즉위한 나라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 채 왕좌에 오르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즉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정치적 필연이었습니다. 18세기 초 영국은 왕조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 확립된 입헌군 주제는 가톨릭 세력을 배제하고 프로테스탄트 계열의 왕위 계승자만을 엄격히 허용했습니다. 1701년 왕위 계승법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명문화했고, 그 결과 수많은 혈통 후보들을 제치고 52번째 순위에 있던 외국의 귀족 하노버 선제후 게오르크가 선택받았습니다. 1714년 앤 여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게오르크는 영국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백성들 앞에 섰고 영국 역사상 첫 번째 하노버 왕조의 국왕 조지 1세로 즉위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졌지만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나라의 언어와 의회, 전통이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조지 1세는 전통적 의미의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았지만 영국 내각의 정치 구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대신 의회의 수장, 총리와 장관들이 권력을 행사했고, 왕은 단지 형식적인 승인과 서명만 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실질적 권력은 점차 총리직으로 이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초대 총리로 불리는 로버트 월폴이 부상했습니다. 의회가 정책을 위반하고 내각이 그것을 실행하며 왕은 조용히 동의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조지 1세는 말없는 왕, 그리고 역설적으로 현대 영국 입헌군 주제의 첫 장을 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능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럽 외교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하노버와 영국 사이의 균형을 전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지만 영국 왕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잦은 정치적 혼란과 당파 간 갈등, 왕실과 의회의 힘겨루기 속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모색하는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그 실험은 결국 왕의 절대 권력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는 의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으로 이어졌습니다. 1727년, 조지 1세는 고향인 독일 하노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본국 땅에 묻히지 않은 국왕으로 남았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왕권의 쇠퇴와 의회의 성장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통치하지 않았지만 그의 통치 아래 군주제는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민주주의는 서서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1세는 진정한 왕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존재였으며 그가 남긴 왕자는 더 이상 절대 권력의 대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와 변화하는 군주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가 성장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굳게 붙잡지 않았고 그 공백을 내각과 의회가 점차 채워갔습니다. 조지 1세는 더 이상 절대 권력의 상징이 아닌 군주였으며 그가 열어젖힌 문은 국민의 의지로 정치하는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강력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대는 강력한 왕보다 더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로 권력의 분산이 가능하다는 근본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기록은 남고 우리는 그 기록을 다시 살아간다. 일식이 멈춘 전쟁은 평화의 상징이 되었고 한글은 시험의 언어를 넘어 민족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탄저균이 도착한 박스는 주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고 수신사의 출발은 개화를 향한 깊은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거대한 전쟁도 교사들의 조직도 영화의 수상순간도 모두 오늘이라는 날짜 위에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날짜 위에 내려앉는 무거운 무게입니다. 5월 28일 그 무게는 문명, 전쟁, 예술, 신념, 그리고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찾아와도 이 오늘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오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